안녕하세요. 교실서 배우지 못한 바이오 이야기를 전하는 Y쌤입니다. 우리 인간은 가장 큰 뇌를 가진 영장류입니다. 뇌는 신경계의 일부로 두개골 안에 있는 조직을 말하죠. 몸의 크기에 비해 큰 뇌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아직도 뇌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뇌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미소나 찡그림같이 표정이나 행동을 보고 그의 뇌 속의 변화, 즉 생각을 읽어내는 정도죠. 또는 행동을 보면서 뇌를 읽어내고 있죠. 뇌와 행동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뇌의 진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행동 수행을 위해서 뇌의 크기가 증가하는 쪽으로 진화가 일어났다고 제안합니다. 이 부분에서 궁금함이 생깁니다. 언제부터 뇌가 존재했을까요? 처음부터 뇌가 컸을까요? 아니면 무엇을 계기로 큰 뇌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큰 뇌가 아니었다면 진화의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인간의 큰 뇌의 기원에 관한 논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10여 분의 이야기를 듣고 일상에서 잠깐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토대는 어휘력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잊혀졌던 어휘 몇 개를 상기하면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행동 수행을 위해서 뇌의 크기가 증가하는 쪽으로 진화가 일어났다. 이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쉽지 않겠죠. 생물학 이론이 대개 그렇듯이 답이 딱 떨어지는 검증 방법을 고안해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에 더욱 그렇겠죠. 그러나 과학자들은 과거를 뒤지면서 상상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상상력을 토대로 관찰과 실험을 거듭하다 보면 실마리를 찾게 되죠. 그리고 불완전 하나만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과학은 그렇게 진보하죠. 오늘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불완전하지만 진보해가는 이론이라는 것을 참고하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단세포 생물군에서는 뇌와 근육이 없습니다. 필요가 없죠. 뇌와 근육은 다세포 동물계 안에서만 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뇌를 가지는 것이 다세포 동물의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뇌가 없는 동물도 많습니다. 신경세포, 즉 뉴런만으로 근육을 움직이는 동물들도 많죠. 히드라와 같은 편형동물, 지렁이의 환영, 조개나 문어 같은 연체동물, 거미류 같은 절지동물문은 뇌를 갖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뇌 없이 겨우 뉴런이나 뉴런의 집합체가 직접 근육을 움직이는 동물군들이죠. 뇌를 갖지 않는 이러한 동물들도 잘 살았고 잘 살고 있으며 멸종하지 않고 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동물에서 뇌가 생존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봐야죠. 척추동물에게서 처음으로 뇌하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것과 같이 크고 복잡한 뇌는 진화 역사에서 극히 최근에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46억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로부터 8억여 년 후에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났죠. 대략 38억 년 전쯤 됩니다. 약 7억 년 전에 동물에서 최초의 뇌세포와 근육이 진화되면서 동물이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억 5천만 년 전쯤에 뇌가 출현했죠. 지질시대로는 중생대가 출현할 즈음이죠. 지구의 역사에서 생명체가 나타난 시간에 비하면 뇌세포와 뇌가 출현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꽤 가까운 과거죠. 대략 500만 년 전에 인간의 뇌와 유사한 뇌가 보였고 약 20만 년 전에야 비로소 현재 인간의 뇌로 진화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의 것과 같이 크고 복잡한 뇌는 생물 진화의 역사에서 찰나에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큰 뇌를 가진다는 것이 행동면에서 적응에 유리하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인간에 비해 몸집이 큰 고래나 코끼리의 뇌는 인간의 뇌보다 크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래서 신체와 비교되는 상대적인 뇌의 크기가 중요하겠다 싶었을 겁니다. 이러한 필요를 인식한 미국의 진화학자 해리 제리스는 몸무게와 뇌 크기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물들을 대상으로 하여 뇌 크기 대 몸 크기 비율을 그래프로 그리죠.
그랬더니 대략 직선이 그려졌습니다. 이것은 몸집이 큰 동물은 뇌가 크고 몸집이 작은 동물은 뇌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는 이것을 대뇌 비율 지수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대뇌 비율 지수를 이은 직선 위에 사람 데이터를 넣으면 들어맞지 않습니다.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의 뇌는 200g이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대략 1400g으로 7배나 되죠. 호모사피엔스의 뇌는 우리 몸에 비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다시 질문을 해볼까요? 사람의 큰 뇌는 언제부터 진화하기 시작했을까요? 다시 인류의 진화사를 살펴봐야겠네요. 현생 인류는 아프리카 유인원으로부터 갈라져 나왔죠. 약 500만 년 전 진화의 가지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초기 호미니드 선조로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속의 여러 종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호모 속의 종들이 나타났죠.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된 루시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 속합니다. 300만 년 전보다 약간 앞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루시는 키가 90cm쯤 되고 체격은 원숭이를 닮았으며 뇌 용적은 400에서 500cc, 400에서 500g쯤이었다고 하죠. 오늘날의 침팬지보다 크지 않은 정도입니다. 발자국 화석을 근거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는 직립 보행은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미니드의 뇌가 커지기 전에 직립 보행이 먼저 왔던 것으로 추론하고 있죠. 루시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표본으로 모리스 타이엡과 도널드 조앤슨이 발견했습니다. 이 골격을 발견한 직후 비틀즈의 노래인 다이아몬드와 하늘에 있는 루시에서 그 이름을 땄다는 일화가 전해지죠. 지구 냉각화가 진행되면서 아프리카의 빽빽한 숲들이 듬성듬성한 산림지와 사바나 초지로 바뀌던 시기에 호모속이 등장합니다. 300만 년 전 전후죠. 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적 변화들 때문에 호모속이 생겨난 걸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호모속의 첫 종은 호모 하빌리스입니다. 하빌리스는 손재주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빌리스라는 이름이 붙은 까닭은 이들이 원시 석기를 만들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주변에서 도구가 될 만한 막대기나 돌을 찾아서 사용했죠. 그러나 돌을 특정한 형태로 깎아서 자르거나 긁는 도구로 쓴 최초의 사람은 호모 하빌리스였습니다. 하빌리스의 뇌는 600에서 700cc 정도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상당히 컸습니다. 뇌의 확장이 있었던 거죠. 약 180만 년 전의 화석 기록을 보면 케냐에서 호모 에렉투스가 등장합니다. 호모 에렉투스의 뇌는 800에서 900cc 정도로 하빌리스보다 더 커졌죠. 호미니들 가운데 아프리카를 벗어난 것도 불을 사용한 것도 에렉투스가 처음이었습니다. 이들은 비교적 최근인 10만 년 전까지도 지구상 몇몇 지역에서 생존한 호미니드입니다. 아직은 논쟁 중이지만 고대 사피엔스라고 불리운 종인 호모 사피엔스 네안데르탈렌시스, 다시 말해 네안데르탈인의 뇌의 크기는 1100cc쯤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3만 5천 년 전쯤에 멸종했습니다.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죠. 최후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현재의 호모 사피엔스 사이에 대략 250만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50만 년은 생물의 역사에서 찰나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뇌는 극적으로 커졌죠. 지금의 우리는 우리가 가진 큰 뇌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뇌의 진화 또는 뇌의 확장을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컸습니다. 자연은 어떤 것도 불필요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하죠. 찰스 다윈이 한 말입니다. 그러나 큰 뇌를 가진다는 것은 생명체 입장에서 매우 소모적이죠.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몸무게의 2% 정도인 뇌가 에너지의 2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육은 종종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뇌는 쉬지 않고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뇌에 있는 뉴런은 축삭돌기를 통해서 자극을 전도하는 신경세포입니다.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은 축삭돌기막 안팎의 화학적 전이차를 유지하는 데 쓰이죠. 자극이란 탈분국 현상이 물결처럼 훑고 지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미 교실에서 배웠죠.
신경세포에 한번 탈분비이 일어나면 다시 재점화할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휴지 상태를 유지해야 하죠. 여기에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또 뇌를 만드는 데도 많은 비용이 듭니다. 뉴런은 미엘린이라는 지방질 덮개로 쌓여 있습니다. 미엘린은 뉴런을 단열시킴으로써 자극 전달 속도를 높여주죠. 미엘린화는 태아의 발달 과정에서 밑빠진 독처럼 자원을 소비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뇌는 만드는 데도 유지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보다 호모 에렉투스가 고기를 더 많이 먹었다고 하죠. 고기 자르는 도구를 만든 것도 뇌의 에너지 요구를 만족시키려는 이유가 컸을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하곤 합니다. 그러면 뇌를 키운 선택압은 무엇이었을까요?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작은 뇌를 포기하고 뇌를 키우는 쪽으로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뇌의 크기 증가가 단순한 확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호흡, 식사, 수면 주기, 감정 반응 등을 통제하는 뇌 부분은 인간의 뇌나 다른 일반 척추동물의 뇌나 비슷합니다. 또 우리가 시각에 많이 의존함에도 불구하고 시각 피질은 어느 유인원이나 비슷하죠. 인간의 뇌는 대뇌 피질이 많은 편이고 특히 전두엽 피질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두엽 피질의 역할을 알면 답이 쉽겠네요. 아직 마땅한 답을 내놓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로 전두엽 피질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은 사람들도 기본적인 일상이 가능하다는 사례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설명해야 할 것을 간략하게 다시 정리해 볼까요? 호미니드의 뇌가 약 250만 년 동안 착실히 커져 왔습니다. 그 확장에는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필시 강력한 선택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선택압이 무엇일까요? 이론은 넘쳐납니다. 설득력 있는 이론 중에 하나는 먹잇감을 능가할 수 있는 뇌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뇌가 크면 더 좋은 도구를 만들 수 있고 귀한 식량을 잘 찾아낼 공간 지각 능력을 갖추겠죠. 그런데 작은 뇌로도 사냥도 잘하고 공간 지각 능력도 갖춘 동물들이 있으니 그 필요만을 위해서 비용이 지나치게 드는 뇌를 가졌다고 할 수는 없겠네요. 또 다른 이론은 사회성 이론입니다. 마키아벨리적 지능 가설이라고도 말하죠. 16세기에 이탈리아 군주들에게 조언을 했던 니콜라 마키아벨리 이름이 여기서 언급되는 까닭은 그의 말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이란 남을 능가하고 계획과 음모를 짜고 동맹을 맺고 그것을 깨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했죠. 이런 일을 하려면 방대한 사고 능력이 필요하겠죠. 기발한 책략을 생각해내고 경쟁자의 책략을 뛰어넘는 방법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관계는 복잡한 데다가 쉼없이 변화하므로 신속한 병렬 처리가 요구되죠. 사회생활을 위해서 방대한 사고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큰 뇌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뇌 크기와 언어 진화를 묶어서 설명하는 것도 이 개념이 사용되죠. 그런데 인간 고유의 능력을 모두 사회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원숭이도 작대기를 쓰거나 상자를 쌓아서 음식을 손에 넣는 것을 보면 그런 통찰이 발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 마키아벨리적 지능을 가지고 있죠. 남이 협조하면 나도 협조하고 남이 거부하면 나도 거부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고유의 능력을 모두 사회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림을 그리고 대성당을 짓고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사회성 이론으로 수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고 다소 아쉬운 이론입니다. 여기서 모방 이론이 나옵니다. 호모 에렉투스 남성은 더 인상적인 옷을 걸침으로써 더 크고 멋지게 불을 지펴 고기를 익힘으로써 혹은 불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들을 겁줌으로써 또는 더 날카로운 도구를 만듦으로써 힘과 영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갈수록 증강될 수 있습니다. 미미에 미미 쌓임으로써 미미 진화하는 거죠. 큰 뇌의 원인으로 지목했던 사회적 기술은 모방의 전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는 모방으로 가는 문턱을 통과하자 다양한 분야에서 밈 선택이 시작되었습니다. 갈수록 증강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식량이나 가장 강한 근육을 가진 사람을 모방하는 것을 넘어서 가장 인상적인 도구, 가장 화려한 옷, 가장 새로운 기술을 가진 사람을 모방하게 됩니다. 좋아 보이는 것이 빠르게 퍼지죠.
밈 확산에 능한 사람이 점점 많아지죠. 밈은 도구 제작 방법, 의식, 의보고 유행 등 무엇이든 될 수 있습니다.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모방 능력이 생기죠. 이론적으로 한계가 없는 듯하죠. 모방 능력이 발전하면서 더 많은 신기술이 발명되고 퍼지죠. 몇백만 년이 흐르자 유전자들마저 밈 확산에 알맞은 뇌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큰 뇌가 탄생합니다. 밈 위에 밈이 쌓이면서 밈은 진화하고 큰 뇌가 만들어졌죠. 이게 밈 이론입니다. 모방 이론이죠. 오늘 영상에서 복잡한 행동 수행을 위해서 뇌의 크기가 증가하는 쪽으로 진화가 일어났다는 가설에 대한 이론을 두서없이 소개해드렸습니다. 딱 떨어지는 답으로 소개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지만 이것도 좋습니다. 오늘의 아쉬움은 새로운 과학을 만드는 계기가 되니까요. 그게 과학이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 생각이 지평이 넓어지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교실에서 배우지 못한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